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마담의 야담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담살롱 몰아보기 시간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야담살롱의 멋진 순간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길 기대하며 야담살롱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밤 꿈속으로 찾아오는 죽은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는 젊은 과부. 바람이 창호문을 덜컹거리며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깜깜한 밤. 아서방님,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 젊은 과부 허씨 부인 방에서 비소리를 뚫으며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방님, 제발. 이불을 부둥켜 안고 부르르 제 몸을 떨던 젊은 과부 허씨 부인은 깊은 잠에서 헉 하고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머리는 온통 땀에 젖어 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들린 목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했답니다. 부인, 뒷산 저수지를 가보시오. 그 목소리는 분명 죽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던 음성이 너무 생생하여 마치 지금도 방 한구석 어딘가에 서 있을 것만 같았어요. 대체 왜 뒷산 저수지로 가라는 걸까? 항상 꿈속의 남편은 온화했었지만 요즘 꿈에 나타나는 남편은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계속 같은 꿈을 꾸는 허씨 부인은 여간 꿈이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는 아주 먼 옛날. 어느 조용한 마을에 허씨라는 성을 가진 젊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단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늘 칭찬받는 그녀였지만 그런 그녀에게 요즘 말 못할 고민이 생겼어요. 요즘 들어 매일 밤 3년 전 떠난 남편이 밤마다 그녀를 찾아오는 꿈에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그 꿈은 점점 선명해졌고 이제는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부인, 뒷산 저수지를 가보시오. 그곳에 모든 것이 있어. 남편의 음성은 마치 현실처럼 생생했지만 그녀는 어째서 죽은 남편이 저수지를 언급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수지는 오랜 가뭄 때나 간혹 쓰이는 곳일 뿐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리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오늘도 그녀는 죽은 남편을 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 장터로 나섰어요. 장터에서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모여 22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허씨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하얀 피부와 맑은 큰 눈, 오똑한 코, 정숙하고 고결한 모습을 한 허씨 부인은 늘 그들의 관심을 받았지요. 허씨 부인, 또 혼자 장보러 나왔는가벼? 그 고운 얼굴은 어쩜 저리 변함이 없는가? 나도 저런 며느리 하나 얻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니까. 그러게 말이요. 저 집 남편도 보기 지지리도 없어. 저리 어린 부인을 두고 먼저 갔으니.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열려라 부르며 동경과 연민의 눈길을 보내곤 했지요. 남편 밥상에 올릴 고등어 하나를 집어드는 순간 옆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니, 들었어? 뒷산 저수지에 뭔가 묻혀있다고 하던데? 또 무슨 헛소문인가 싶지만 며칠 밤마다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 않았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허씨 부인은 손이 떨리며 그녀의 귓가에는 꿈에서 남편이 속삭이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수지, 뒷산 저수지를 꼭 가보시오. 허씨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걸 본 생선파는 노파는 허씨, 무슨 일 있는가? 몸이 안 좋으신가?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 어지러워서요. 허씨 부인은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서 씨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였습니다. 서 씨는 허 씨 부인의 남편, 김철진의 친구로서 생전에 남편과 많은 비밀을 공유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혹시라도 이 꿈과 관련된 단서를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부인, 여기까지 어쩐 일이시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서방님께서 생전에 뒷산 저수지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서 씨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철진이가 죽기 며칠 전 그런 말을 하였소. 저수지 근처에 어떤 비밀을 숨겨두었다고요. 하지만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철진이가 저수지와 관련된 문서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만 알고 있으라 하였소. 지금은 듣는 이가 많아 자세히 말해주기 힘들 것 같소. 서 씨의 집을 다녀온 며칠 후, 허 씨 부인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느 때처럼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이었어요. 새로 부임한 관리의 자제 강영이 말을 걸어왔죠. 허씨 부인, 이렇게 만나다니. 이런 우연도 있군요. 오늘도 돌아가신 부군을 위해 장을 보고 오시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허 씨 부인은 그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셨어도 저의 지아비인데 당연한 거지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영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이 여인을 꼭 내 손에 넣겠어. 마을에 새로 부임한 관리의 자제 강영은 잘 다듬어진 옷차림과 부드러운 미소, 훤칠한 인물로 첫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의 훤칠한 인물 뒤로는 야망이 가득 찬 눈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참 고요하고 매력적이군. 특히 이곳의 보석 같은 여인도. 강영은 마을에서 그가 원하는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뒷산 저수지의 땅이었고, 두 번째는 허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자태와 현숙한 태도는 강영에게 도전 과제로 보였죠. 그를 매혹시킨 것은 단순히 그녀의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고고한 태도와 손에 닿지 않을 듯한 신비로움이 그의 정복욕을 자극했습니다. 장터에서 허 씨 부인을 만난 이후 강영은 중요한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바로 허 씨 부인의 남편 철진이 뒷산 저수지와 관련된 기록을 남겼다는 소문이었지요. 그 기록에는 땅과 관련된 비밀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려왔죠. 그 여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과부만이 아니었군. 저수지의 비밀을 품고 있는 열쇠를. 강영은 허 씨 부인을 탐욕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 뒷산 저수지에 얽힌 비밀을 손에 넣으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강영은 일부러 허 씨 부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이 남긴 기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부인,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다만 이 마을에 관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뒷산 저수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강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수지라니요? 그곳은 평소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인데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강영은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확신했죠. 그녀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요. 부인께서 모르신다면 아마 제 쓸데없는 호기심이었겠죠.
하지만 듣기로는 부인의 남편께서 저수지와 관련된 문서를 남기셨다는 이야기가 돌더군요. 혹시 그런 기록이 있다면 저와 함께 마을 발전을 위해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협박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긴장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제 남편께서 생전에 여러 기록을 남겼지만 저수지와 관련된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도 소문일 겁니다. 강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혹시라도 기록에 대하여 기억이 떠오르신다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가 돌아가고 난 뒤 허씨 부인은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집요한 태도와 날카로운 질문들은 그녀에게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문서와 저수지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허씨 부인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살금살금 집을 나섰어요. 그녀는 서씨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서씨 집으로 가는 내내 조바심이 가득했답니다. 사실 철진이 죽기 며칠 전 그런 말을 하였소. 저수지 근처에 어떤 비밀을 숨겨두었다고요. 서씨가 전한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어요. 부인, 오셨군요. 서씨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촛불 하나만 켜둔 방 안으로 그녀를 안내하며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긴장된 숨소리가 묵직하게 감돌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서씨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상자의 뚜껑을 열자 안에는 빛바랜 종이가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문서에는 뒷산 저수지와 그 주변 땅에 얽힌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수지가 단순한 물 저장소가 아니라 마을의 비밀과 보물을 보관한 중요한 장소임을 밝혀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길 수 있었죠? 허씨 부인은 문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왜 이 문서를 서씨에게 맡겼는지, 그리고 남편이 그 비밀을 알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졌답니다. 부인, 이 문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정보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철진이는 그걸 막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서씨의 말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허씨 부인은 문서를 품 안에 숨기며 병풍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열어라. 여기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강영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씨와 허씨 부인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씨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서씨, 우리가 알기로 당신이 이 마을에서 은밀히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들었소. 방안을 조사하겠소. 강영의 하수인들은 서씨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이불을 뒤지고 서랍을 열고 바닥을 두드리며 문서를 찾으려 하였지요. 허씨 부인은 숨죽이며 병풍 뒤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더욱 요동쳤습니다. 하수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에이씨, 여기서 뭘 찾겠다고 시간을 낭비한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들은 방을 뒤집어 놓은 뒤 욕설을 퍼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허씨 부인은 숨을 몰아쉬며 병풍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내일 동트기 전 새벽 저수지 근처에서 다시 만납시다. 거기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서씨가 그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허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 문서를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진실은 그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를 겨냥한 위협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강영과 그의 하수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허씨 부인은 비장한 표정으로 서씨의 집을 나섰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그녀가 걸어가는 길 위로는 끝없는 불안과 결의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새벽, 허씨 부인은 서씨와 약속한 대로 뒷산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품속에는 남편이 남긴 문서를 단단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들숨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이슬에 젖은 풀잎이 스쳤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남편의 뜻을 지켜야 해. 저 멀리 자욱한 물안개가 드리워진 저수지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인, 여기요. 서씨가 저수지 큰 바위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씨가 그녀를 보자 안도하며 다가왔습니다. 무사히 오셨군요. 누가 뒤를 밟지는 않았습니까? 허씨 부인은 서씨와 함께 뒷산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숲은 적막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품속에는 남편이 남긴 문서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부인. 서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허씨 부인은 문서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문서에는 저수지 가장자리의 특정 지점을 표시하며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왜 그걸 숨기려 했는지 그 진짜 이유는 아직도 모호했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씨는 문서에 적힌 대로 저수지 서쪽의 커다란 바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 감춰진 이끼로 뒤덮인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을 때 허씨 부인의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이곳인 것 같습니다. 서씨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밀어내고 작은 삽으로 땅을 파던 중 단단한 물체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흙을 더 걷어냈습니다. 마침내 그곳에는 낡고 무거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대체? 서씨와 허씨 부인은 함께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의 자물쇠는 이미 녹슬어 있었기에 서씨가 돌로 힘껏 내려치니 자물쇠가 힘없이 부서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문서와 함께 금화와 보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나의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허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문서에는 저수지와 마을 땅에 대한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영의 가문이 수년 전부터 마을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세금을 빼돌려 사리 사욕을 채웠다는 증거였습니다. 허씨 부인의 남편은 이 음모를 밝혀내고 이를 막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문서를 서방님이 왜 숨기셨는지 이제야 알겠군요. 허씨 부인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수지 맞은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강영과 그의 하수인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먼저 와 있었군요. 우릴 감시하고 있던 게 분명합니다. 강영은 저수지 주변을 샅샅이 살피며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찾아라.
반드시 그 상자를 찾아야 한다. 그 상자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강영의 목소리는 저수지 주변의 어둠 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수인들은 곧 허씨 부인과 서씨가 파놓은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문서가 이미 사라진 것을 본 강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년놈들이 먼저 손을 썼군. 그 문서를 들고 있는 년놈들을 찾아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이제 어떻게 해야죠? 저들이 곧 여기까지 올 겁니다. 허씨 부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씨를 바라봤습니다. 서씨는 그녀를 보호하듯 앞으로 몸을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선 저수지 건너편으로 도망칩시다.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물가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림자가 횃불의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하수인들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서씨는 허씨 부인을 붙잡고 빠르게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땅은 미끄러웠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씨가 갑작스레 멈춰서며 허씨 부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부인,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문서를 꼭 지키세요. 저기 숲길을 따라가면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저들을 막아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허씨 부인은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서씨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철진이가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결국 허씨 부인은 문서를 품에 안고 숲속 길을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서씨가 하수인들을 유인하며 도망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멈추고 싶었지만 남편과 서씨의 뜻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멀리서 강영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디 숨었는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문서를 내놔라. 그때였습니다. 저수지 건너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영, 그만두시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허씨 부인이 그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 없는 목소리였지요. 그건 분명 그녀의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서방님, 정말 당신이 맞나요? 허씨 부인은 숨이 막힐 듯한 충격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강영과 그의 하수인들도 놀란 듯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당신은 그때 죽었었는데. 강영은 당황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철진은 강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오는 길은 고통스러웠지만 이 모든 음모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충분했소. 철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3년 전 당신이 나를 벼랑 끝에서 밀었을 때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을 것이오. 하지만 아래에 있던 나뭇가지들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 다행히 지나가던 나그네가 나를 발견해 이웃마을 의원에게 데려다 주었소. 허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왜 돌아오지 않으셨나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소. 그리고 강영과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을 증명할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필요했소. 철진은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영은 이를 갈며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문서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을 줄 알아라. 그는 하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숲속에서 또 다른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관군들이 강영과 그의 하수인들을 에워싸며 나타난 것입니다. 강영, 멈춰라. 너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관군들과 함께 현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강영의 모든 음모를 알고 있었고 허씨 부인의 남편이 남긴 증거를 통해 그의 죄를 낱낱이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영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칼을 휘둘렀지만 관군들에 의해 제압되었어요. 그의 하수인들은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허씨 부인은 문서를 꼭 쥔 채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이 살아계셨다니. 그녀는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강영의 음모는 무너졌고 저수지에 얽힌 진실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거두어졌고 달빛이 저수지를 은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영은 결국 그의 탐욕과 악행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관군에 의해 수도로 끌려갔어요. 강영의 아버지 역시 관직을 내려놓았지요. 허씨 부인과 철진 덕분에 강영 가족들에게 빼앗겼던 땅과 재산들은 다시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돌아왔고 마을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남편과 다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을 대대로 전해져 오게 되었지요. 이 이야기는 결국 진실은 드러나며 탐욕과 정의,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교훈을 남기며 끝을 맺었답니다. 새색시와 새신랑. 조선시대의 어느 마을. 고운 외모와 단아한 매력으로 이웃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했던 은설이라는 꽃다운 처자가 있었습니다. 양반집 자제로 태어났으나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여의며 형편이 어려웠던 은설은 이웃마을 부자인 김대감 집의 장남인 정환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설의 혼례식 날, 곱게 빗은 머리와 정갈한 한복으로 단장한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이웃마을 부잣집의 장남 정환과 성대한 혼례를 올리며 모두의 부러움과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부잣집의 장남 정환은 말끔한 외모와 품위 있는 미소를 가진 온화한 남자였지만 그는 겉보기와 달리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마마보이였어요. 혼례 첫날 밤, 새색시 은설은 기대와 설렘 속에서 신방에 들었어요. 고운 비단 이불 위에 정환과 마주 앉은 그녀의 심장은 마치 첫눈처럼 설레었답니다. 정환이 그녀의 손을 잡고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첫날 밤은 아녀자의 목소리가 크지 않게 조심해서 보내야 한다 하셨소. 정환의 말에 은설은 당황스러우면서 그 순간 앞으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방에는 이내 촛불이 꺼졌습니다. 곧 이어 짧은 외마디만이 적막함에 남았을 뿐이죠. 이게 뭐지? 새신랑 정환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어색했고 많이 서툴렀지요. 은설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들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으며 첫날 밤을 보냈지요. 새신랑 정환의 어머니, 즉 은설의 시어머니는 더욱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설을 마치 하인처럼 대하며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너는 집에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배웠냐? 라며 은설이 한낱 평민처럼 자랐음을 비꼬기 일쑤였지요. 은설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정환의 의존적인 태도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게 내가 바랐던 혼인의 행복인가? 이 답답한 마음은 뭐지? 은설은 서글픔과 외로움을 느끼며 마음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은설이 마당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며 허리도 못 펴고 일하고 있을 때 머슴 길수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잠시 망설이다 다가와 말했어요. 마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 일이나 하거라. 그러나 길수는 물동이를 받아들며 단호히 말했어요. 마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은설의 눈에 길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길수는 땀으로 젖은 몸과 그의 강렬한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은설의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새신랑 정환과는 전혀 다른 그의 거친 손과
흙먼지로 덮인 얼굴은 은설에게 낯설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은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장마철 땅 아래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그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애써 억누르려 했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시간이 지나며 길수와 은설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며 눈빛을 주고받는 순간들이 잦아졌어요. 길수는 은설의 고된 삶을 이해하며 그녀를 보호하고자 했고, 은설은 길수의 따뜻함 속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자극하는 길수를 떠올리는 스스로를 책망해보지만 자신도 모르게 길수의 거친 손길, 자유로운 태도, 자신감 넘치는 눈빛은 그녀가 알지 못했던 욕망과 감정들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은설은 길수를 불렀습니다. 길수야, 저 쌀을 곳간에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떨림을 길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길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쌀짐을 들고 곳간으로 향하였습니다. 은설은 그를 따라갔어요. 좁은 곳간 안 길수와 은설은 가까워졌지요. 그의 땀내음과 함께 다가오는 열기에 은설의 심장은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길수야. 길수는 은설의 눈빛에서 낯선 감정을 읽어냈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마님, 힘드시면 언제든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길수의 진심 어린 말에 은설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차 가까워졌고, 은설과 길수는 금기의 경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답니다. 그날 밤, 은설은 창호 너머로 비치는 달빛 아래 길수의 모습을 떠올리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은설과 길수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작은 눈길이 오가는 순간은 길고 짜릿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답니다. 달빛이 은은히 비추는 어느 날 밤, 은설은 대청마루에 슬픈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마님? 길수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죠. 은설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여기서 나는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인 것 같아. 길수는 그녀의 말을 위로하며 대답했죠. 마님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저는 마님이 가장 빛나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은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은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뒷마당 달빛이 은은히 비추는 가운데 은설과 길수, 단 두 사람뿐이었어요. 은설은 점점 길수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길수의 피부에 닿는 순간 둘 사이의 긴장이 폭발했습니다. 길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은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길수야, 이 마음은 내가 멈출 수 없는 것 같구나. 그녀의 눈빛에는 갈등과 열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금기를 넘어섰습니다. 은설과 길수는 달빛 아래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고 그들의 숨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며 주변을 채웠답니다. 머지않아 은설과 길수의 은밀한 만남이 마을 곳곳에 작은 소문으로 떠돌기 시작했어요. 장터의 상인들, 우물가의 아낙네들, 심지어 마을 관리들의 귀에도 그들의 이야기가 스며들었죠. 정환 도련님 새색시가 머슴길수와 배꼽이 맞았디야.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허구와 진실을 섞은 새로운 이야기가 되어 마을을 뒤덮었답니다. 그 소문은 정환과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정환은 처음에는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과
하인들의 불편한 태도에 그의 마음이 조금씩 뒤흔들렸답니다. 그저 소문일 테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은설의 미묘하게 변한 행동들에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됐죠. 정환과 시어머니는 그 소문에 대하여 추궁하기 위해 은설과 머슴 길수를 불렀습니다. 부인, 그 소문들이 사실이요? 당신이 나를 배신하다니. 정환은 분노하였습니다. 나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마님을 벌하지 마시옵소서. 길수는 정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은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제 마음을 거스르며 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분노하며 은설을 쫓아내겠다고 위협했죠. 그러나 은설은 오히려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은 제 선택입니다. 저를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은설과 길수의 관계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결국 은설과 길수는 마을을 떠나게 되었어요. 은설은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길수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히려 정환과의 결혼 생활이 자신을 얼마나 억압했는지 길수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발견했음을 깨달았죠. 그들의 사랑은 금기의 대가로 인해 아픈 시련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이 살아갔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달빛 아래 속삭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신분을 넘어선 금지된 사랑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도는 방랑자에게 양자 제안. 옛날 어느 작은 마을, 허름한 옷을 걸친 젊은 청년이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강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천혜구화로 자랐지요. 밥을 구걸하고 잠자리를 애걸하며 세상을 떠도는 방랑자였지요. 세상의 풍파를 겪었음에도 강인은 남다른 외모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청년이었지요. 단단한 어깨와 큰 키, 고운 피부, 건장한 체격, 그리고 깊은 눈빛은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누추한 행색만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천혜고와 방랑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진정 특별하게 만드는 건 그의 말솜씨였습니다. 강인은 사람들의 관심을 단숨에 사로잡는 이야기꾼이었지요. 화려한 말솜씨뿐만 아니라 그의 목소리는 묘한 매력이 있어 말 한마디 한마디 듣는 이의 마음속을 간지럽히며 숨겨진 욕망을 자극하였답니다. 그런 강인을 본 여인들은 그를 곁에 두고 싶어 안달이었지요. 강인은 오늘도 잠자리와 떽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주막에 들렀답니다. 강인의 출중한 외모에 호감을 느낀 주모가 강인을 반겼습니다. 아이고, 이리 고운 총각이 어디서 왔는가? 강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난 이야기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요.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자리를 내어준다면 주모에게 밤새 맛깔난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안 그래도 요즘 밤이 길고 외로웠는데 밤새 말벗을 해준다면 나야 좋지. 강인이 주모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모, 눈이 참 매혹적이구려. 주모의 눈을 보니 내 이야기가 떠오르는군. 강인은 낮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였어요. 먼 고을에 아주 매혹적인 여인이 있었소. 그녀는 눈빛 하나로 남정네들을 홀리는 신통한 재주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욕망이 얽혀 있었죠. 주모, 당신의 눈처럼 말이오. 강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그윽한 눈동자에 주모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 얼른 더 이야기해보시게. 그 여인은 낮에는 시장에서 평범하게 장사를 했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죠. 그 매혹적인 눈빛으로 남자들을 유혹해 그녀의 치마폭으로 이끌었죠. 그녀의 치마폭에 들어갔던 남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새로운 경험을 느꼈지요. 그녀를 맛본 남자들은 그녀를 잊지 못하였답니다. 내 얘기구먼. 자네도 천국과 지옥을 한번 맛볼 텐가? 아이고, 나 죽네. 이날 밤 부모는 방송 처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뒤집혀지는 천지개벽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상다리가 휘어져라 아침상을 차려온 주모가 말하였습니다. 이런 얼굴에 말솜씨에 사람 까무라치게 하는 능력까지. 여기서 나랑 같이 살면 안 되겠나? 자네도 한 곳에 정착해서 편하게 살면 좋지 않나? 주모는 떠나려는 강인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어요. 그저 나는 한낱 이야기를 찾아 떠도는 방랑자일 뿐. 세상은 넓고 이야기는 많으니 내가 여기 머문다면 또 다른 이는 내 이야기를 못 듣지 않겠소? 누군가의 가슴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내 방랑도 가치 있는 일이지 않겠소? 자네는 사람 애간장을 다 녹여놓고 떠나는구먼. 하지만 그렇게 사람 애간장 다 녹이고 떠나간다면 언젠가는 자네도 똑같이 고독해질겨. 강인은 수려한 외모에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말솜씨까지. 어떤 여인이라도 강인의 품에 한번 안기고 나면 금은 모아를 바리바리 싸들고 같이 살자 애원하는 신통한 능력 덕분에 어딜 가든 환대받았지요. 천성이 한량이고 떠돌이라. 오늘은 이 마을 여인 품에, 내일은 저 여인 품에. 이런 식으로 쉴 새 없이 낯선 마을을 찾아다니는 것이 강인의 타고난 천성이었지요. 강인은 애원하는 주모의 간청을 뒤로하고 또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곳은 그가 엊그제 지나온 마을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기와집들이 줄지어 있는 부유한 동네였어요. 이 동네라면 한동안 머물 수 있는 곳이 많겠군. 강인은 미소를 지으며 다른 집들보다 더 크고 웅장해 보이는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하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저는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며 세상 만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야기꾼이요. 오늘 여기서 하루 신세를 질 수 있을지요? 하인은 잠시 강인을 훑어보더니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잠시 계셔보시오. 주인 어른께 말씀드려보겠소. 잠시 후 저택 안에서 하백영감이 나왔습니다. 방랑객이라기에는 기품 있는 외모와 신비로운 분위기에 그는 강인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 만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이라니 흥미롭구나. 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구나. 강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청 마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인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천천히 하백영감에게 세상을 떠돌며 경험한 일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겼고 그의 지식은 방랑객이라고 하기에는 깊이가 아주 깊었습니다. 하백영감은 점점 강인의 이야기에 빠져들며 강인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내 같은 이는 처음이다. 자네는 평범한 떠돌이 이야기꾼이 아니구나. 내 이야기에는 삶의 깊이가 묻어나오는구나. 하백영감은 강인의 이야기에 감탄하고 그의 비범함에 감탄하며 그에게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였습니다. 내일 일찍 처가 세상을 떠나고 어쩌다 보니 내 대를 이어줄 자식 하나 못 만들었다네. 이런 큰 집도 많은 재산도 물려줄 자식이 없어 내 진즉에 양자를 얻으려 부단히 애를 썼지만 마땅한 아이를 못 찾아 내 고민이 많았다네. 자네가 내 양자가 되어주지 않겠나? 강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으리으리한 대감집에서의 양자 제안이라니. 양자만 된다면 이제 떠돌이 생활도 그만해도 되고
매일매일 따뜻한 쌀밥에 고기 반찬에 고운 비단 이불에서 잘 수 있으니 밤이슬 맞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집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방랑자로서 자유롭게 떠돌던 자신의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기도 했지요. 강희는 잠시 고민하다 답하였습니다. 영가님의 제안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태생이 이곳 저곳을 떠돌며 여러 세계 세상만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또 천성이 한량이요, 팔자가 역마라 한 곳에 머문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게 맞으실 듯합니다. 하백영감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너의 비범함이 아깝구나.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재능을 더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더 큰 일을 위해 자네의 재능을 펼칠 수 있지 않겠나. 자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 사라지는 것은 너무 큰 손실이지 않나. 강희는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저는 가볼 곳도 보아야 할 세상도 많습니다. 자네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세상을 떠돌다 마음이 바뀌게 된다면 언제든 이 집을 찾아오너라. 이곳에 언제나 자네 자리를 마련해 두겠네.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강희는 그날 하백영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휘황찬란한 진수성찬까지 대접받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길을 떠나는 강인을 하백영감이 다시 붙잡았지만 강인은 단호히 뿌리치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하백영감 집에서 나온 강인은 정처 없는 발걸음을 옮겼지요. 저택을 떠난 강인은 한참 동안 마을 외곽을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그가 도착한 곳은 연못가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풍경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고 신비로웠지요. 그녀는 눈같이 하얀 피부에 앵두같이 빨간 입술, 밤하늘같이 깊은 눈을 가진 고운 여인이었지요. 어찌 저리 고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강희는 본인도 모르게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가 계시군요. 나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이요. 혹시 제가 잠시 낭자의 말동무가 되어드려도 될까요? 여인은 고개를 들어 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아하면서도 슬픔이 서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저는 이야기를 들을 기분이 아닙니다. 강인은 그녀 옆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방랑하며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때가 있지요. 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어린 시절부터 원인 모를 병으로 몸이 약해서 다른 이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병세가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저에게는 긴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연을 만들지 않고 정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지요. 근데 이상하게도 당신에게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강희는 소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한 곳에 정착한 적이 없었던 강인이 한 곳에 며칠씩이나 머물며 소연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만난 늙은 어부의 이야기,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나쁜 탐관 오리들을 혼내주는 이야기 등등. 강인은 소연을 위해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했고 소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병으로 인해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도 이 병마를 이겨내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연은 이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인과 소연은 점점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부모님도 처음엔 강인을 경계했지만 소연의 밝아지는 얼굴과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말솜씨에 점점 마음을 열었지요. 강인은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얼른 병마를 이겨내고 행복해졌으면 했지만 강인의 바람이 무색하게도 소연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소연이 강인에게 말했어요. 도련님, 제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도련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소연의 말에 강인은 예전에 주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네는 사람 애간장을 다 녹여놓고 떠나는구먼. 하지만 그렇게 사람 애간장 다 녹이고 떠나간다면 언젠가는 자네도 똑같이 고독해질겨. 평생을 떠돌이 생활을 하며 누구에게도 정을 주지 않았던 강인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소연의 병은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의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소연의 상태가 날로 악화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연의 병마가 강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떠돌이 이야기꾼 때문 아니야. 저 낯선 청년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병이 더 나빠졌잖아. 이야기를 들려준다며 순진한 소연아 씨를 꼬드겨 재산을 차지하려는 심산일까? 강인은 그런 소문을 모르는 척하며 소연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았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오해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의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강인 저자가 오고부터 소연아 씨 건강도 더 나빠지고 재산을 탐하려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런 자는 얼른 쫓아내셔야 합니다. 저런 방랑자 녀석은 소연아 씨를 더 불행하게 만들 겁니다.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강인은 그들의 말에 반박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 나같이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 방랑자를 누군들 믿을 수 있을까? 소연 낭자를 위해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게 맞을지도. 강인은 소연을 위한 마지막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이때까지 떠돌며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아닌 진정이 담긴 마음으로 세상 어떤 그 이야기보다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밝은 달빛이 비추는 밤, 강인은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소연에게 소연을 위해 소연과 함께 만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낭자, 당신은 저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낭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통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며 소연의 얼굴에 간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하백영감이 강인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두 사람을 위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찾아왔네. 역시 자네는 단순한 방랑자가 아니었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하백영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대를 이어줄 자식이 없어 항상 근심 걱정이었는데 강인 자네가 내 제안을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네.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마을 사람들도 자네에게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할 것일세. 하백영감의 제안에 강인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강인의 마음속에는 태생부터 이곳저곳을 떠돌며 세상만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과
소연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이 뒤섞였습니다. 가녀린 꽃 한 송이 같은 소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소연 낭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재능을 더 이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백영감은 강인의 손을 잡으며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강인은 하백영감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강인을 못마땅해 하던 마을 주민들의 쑥덕거림도 한순간에 잠잠해졌지요. 강인은 세상을 떠돌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방랑객의 생활을 멈추는 대신 하백영감의 양자가 되어 타고난 재능과 총명함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며 고충을 덜어주었습니다. 강인과 소연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리며 앞으로 더 크고 장대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 합니다. 온 마을에 풍악이 울리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강인과 소연은 아주 행복한 웃음을 짓고 하백영감 또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으며 오늘 야담살롱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봅니다. 동네 바보를 무시한 과부의 결말. 옛날 어느 산속 외딴 마을, 길삼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장사라서 큰 나무도 혼자서 쉽게 베어 나를 정도였지만 덥수룩한 머리와 낡아빠진 옷차림,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의 어두운 길삼이는 늘 마을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를 보면 깔깔거리며 놀렸지요. 길삼아, 오늘은 어디로 바보짓거리 하러 가느냐?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려, 어제는 속골 베러 갔다가 물에 빠졌다며. 다른 아이가 놀리듯 덧붙였습니다. 길삼은 피식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러게 말여. 그의 태도는 언제나 순박하고 사람 좋아 보였습니다. 길삼이의 순박함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무 아래서 막걸리를 나누던 사내들은 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길수 저놈의 모질이. 허우대는 멀쩡한데 영 모자라단 말이야. 길삼은 그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무심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늘 그랬듯 그의 얼굴엔 선한 미소가 흘러넘쳤지요. 그러나 그 선한 미소 뒤에는 길삼이의 외로움과 아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남의 집에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을에서 늘 바보 취급을 받으면서도 길삼은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큰 소리 내지 않고 바보라 해도 그러려니 흐르는 물처럼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이였지요. 어느 날 길삼은 나무를 한 짐 가득 짊어진 채 장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화려한 가마가 지나갔습니다. 가마 속에서 고운 비단 옷을 입은 마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요. 남편이 죽으며 남긴 유산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지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고운 용모와 화려한 치장,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마을 사내들의 마음을 흔들곤 했습니다. 저놈이 그 힘이 장사라는 바보길삼이구만. 김씨 부인은 가마 안에서 나무를 한 짐 가득 짊어진 채 걸어가는 길삼이를 힐끗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놈 몸 하나 실하네. 힘이 저리 좋으니 나한테 딱이겠구나. 저놈을 잘만 요리하면 낮이고 밤이고 요긴하게 쓸 수 있겠는데. 그날 김씨 부인은 직접 길삼이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간드러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길삼이에게 말했습니다. 길삼아, 혼자 사느라 외롭지 않느냐? 내 집에 와서 일을 하면 어떻겠는가? 내가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품삯도 넉넉하게 챙겨주마.
길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놈한테 왜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지요? 김씨 부인은 잔잔한 웃음을 흘리며 넓은 길쌈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별거 있겠느냐? 서로 돕고 사는 게지. 너가 착하고 성실하다는 이야기는 누누이 들었다네. 자네 같은 이가 곁에 있어준다면 밤낮으로 참 든든할 것 같네. 요즘 가뜩이나 나무 뗄감도 안 팔리고 허들렛 일거리가 없어 걱정이었는데 길쌈은 바로 김씨 부인의 말을 수락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쌈의 소식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근데 듣자 하니 길삼이가 이제 김씨 마님 댁에 일하러 간다더구먼. 뭐? 그 독한 부잣집에?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길삼이 등골 빠지겠구먼. 아이고, 저 모지리가 이제 고약한 김씨 부인 밑에서 죽어나겠구먼. 길쌈이가 김씨 부인의 집에서 일을 시작한 첫날, 그는 화려한 기와집과 잘 정돈된 마당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길쌈이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런 데가 다 있구먼. 이렇게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이 있다니. 길쌈은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저 모질한 놈, 힘은 장사인데 저리도 순진하니 아주 다루기 쉽겠어. 길삼아, 이리 와보거라. 김씨 부인은 길삼이를 불렀습니다.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오늘부터 내 집에서 내가 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 오늘은 저 뒤뜰의 장작을 모두 정리하거라. 저녁까지 다 끝낼 수 있겠지? 길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작이 가득 쌓인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의 큰 손과 근육으로 다져진 팔은 날렵하고 힘차게 장작을 정리하였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뒤뜰은 말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길쌈이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힘 하나는 아주 좋구만. 하지만 저 힘이 일할 때만 있는 건지 밤에도 쓸만한지 확인해 봐야 할 텐데. 하며 김씨 부인은 입맛을 다셨습니다. 길쌈은 마당 청소, 물동이 나르기, 나무 패기까지 쉴 틈 없이 많은 일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하였습니다. 어느 날 김씨 부인은 고봉으로 쌓인 쌀밥에 고깃국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길쌈이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길쌈아, 참으로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듬직한 네가 내 옆에 있으니 내 마음이 편하구나. 김씨 부인은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길삼이의 순진함을 간파하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을 베풀었지요. 길삼이는 자신 앞에 놓여진 생전 처음 보는 쌀밥과 진수성찬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길삼에게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호사였지요. 마님, 이런 귀한 음식을 저 같은 게 먹어도 되는가요? 김씨 부인은 간드러지는 웃음을 흘리며 길삼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길삼아, 많이 먹어야 힘을 쓸 수 있지 않겠니? 많이 먹거라. 마님,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씨 부인은 잘 먹는 길쌈이를 흐뭇하게 쳐다보며 단단하게 다져진 길쌈이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길삼아, 오늘 저녁 내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예, 마님. 무슨 일이든 시키십시오. 쇠내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길쌈은 김씨 부인 방으로 갔습니다. 길삼이 왔니? 길삼아, 여기 있는 문서들을 정리하거라. 이건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니 실수하면 안 될 것이야. 예, 마님. 얼른 정리하겠습니다. 7일같이 어두운 밤,
고요한 김씨 부인 방에서 길삼은 문서를 정리하였습니다. 문서들을 정리하던 길수는 왜 마을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을꼬?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많은 문서들을 보고 의아함을 느끼며 문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김씨 부인이 길수 옆으로 슥 다가와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길삼아, 이제 이 문서 정리는 그만하고 이리 와보거라. 내 요즘 도통 잠을 푹 자지 못하는구나. 잠시만 내 곁에 누워보겠느냐. 길삼이는 마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녀 곁에 누웠습니다. 김씨 부인의 손이 길삼이의 넓은 가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서 너의 온기를 느끼니 참으로 좋구나. 마님, 이러시면 쉿! 그만. 길삼이의 몸을 더듬는 마님의 손길을 부드러웠고 길삼이는 처음 느껴보는 여자의 손길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길삼이의 그것은 보는 것보다 더 크고 거대하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밤마다 끓어오르는 육체를 식히느라 이놈 저놈 방에 들였지만 이렇게 거대한 건 처음 접한 김씨 마님의 손은 떨렸습니다. 어머나,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가득 참이여. 길삼이의 바위처럼 단단한 절구질에 어두운 밤 고요한 김씨 부인 집에는 김씨 부인의 앙칼진 신음소리와 황소가 진흙밭을 달려가는 듯한 요란한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한바탕 천둥번개와 요란한 폭풍이 지나가고 김씨 부인은 숨이 넘어가고 허리가 활처럼 휘어졌으며 다리가 늘어졌습니다. 길삼이의 팔베개를 한 채로 간만에 만족감과 안정감에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동이 틀 때까지 김씨 부인은 몇 번의 혼절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길삼이가 없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밤마다 길삼이를 불러들였고 길삼이의 품에 안기어 혼절하기를 수십 번. 김씨 부인은 아침이면 직접 문 앞까지 나와 길삼이를 배웅하였고 저녁이면 고된 일을 마친 길삼이를 위해 고봉쌀밥과 고깃국과 사내진미를 차려주었지요. 길삼이의 살맛에 길들어버린 김씨 부인에게 길삼이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시간이 흐르며 길삼이의 태도는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고 그는 더 이상 순진하고 순종적이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무언가를 지시하면 길삼이는 예전처럼 고분고분하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며 간혹 그녀의 지시를 은근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길삼과 김씨 부인의 관계는 점차 역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길삼이의 도가 넘어서는 행동에도 김씨 부인은 길삼이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에 복종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길삼이는 김씨 부인 방에서 우연히 본인이 정리하던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꾸러미를 찾게 되었지요. 이거 그때 그 문서 아닌가? 이게 무슨 문서지? 길삼은 문서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문서는 김씨 부인이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는 돈을 못 갚은 마을 사람들의 농사짓는 땅을 빼앗아온 땅 문서와 문맹인 사람들에게 가짜 계약서로 돈을 착취한 내용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들 중에는 한때 길삼이가 마음속으로 연정하였던 꽃님이네 땅 문서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더냐? 꽃님이가 고통받고 있었단 말인가? 어느 날 갑자기 꽃님이네 가족들이 마을을 떠난 이유를 알게 된 길수는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분노하였습니다. 그날 밤 해가 지자 마님은 또 길수를 찾았습니다.
길수야, 왜 이리 늦었더냐? 마님, 그렇게 제 품이 그리우셨는지요? 길수야, 나는 이제 한시도 너 없이는 안 되겠구나. 뜨겁게 달궈진 김씨 부인은 몸을 베베 꼬며 길수에게 살포시 기대었습니다. 길삼이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김씨 부인의 팔을 아주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평소와 달리 길수의 손길이 아주 거칠었습니다. 성난 황소 같은 기세와 거칠게 자신을 다루는 길수의 손길에 김씨 부인은 순간 당황하였지만 또 다른 자극으로 다가왔고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길삼이는 자기 앞에 축 늘어진 김씨 부인을 보며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의 땅을 갈취하고 꽃님이에게 고통을 주다니. 다음 날부터 길수는 그전보다 더 김씨 부인을 하대하며 막대하였습니다. 길수의 달라진 모습과 자신을 거칠게 다루는 모습에 김씨 부인은 처음엔 당혹스럽고 치욕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거친 손길과 말투에 길들여져 갔습니다. 길수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에게 의존하는 김씨 부인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자신이 점점 길삼에게 종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의 곁을 떠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이 서글펐습니다. 길삼아, 요즘 나에겐 너무 날카롭구나. 나는 너를 믿고 의지하는데 조금만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면 안 되겠느냐? 김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애걸과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길삼이는 조용히 김씨 부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제 제가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제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제가 떠나야겠지요. 그의 말에 김씨 부인은 큰 충격을 받아 잠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길삼아, 아니다. 나의 말이 널 불편하게 한 것이라면 내 사과하겠다. 제발 날 떠나지 말아다오. 김씨 부인은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길삼아, 나는 너 없이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너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간절하게 애원하는 김씨 부인을 보며 길삼이는 오히려 비웃음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나이 먹고 밝힐 줄만 아는 개집년이 네가 그렇게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괴롭히며 떵떵거리고 있을 때 꽃님 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느냐? 길삼아, 날 뭐라 불러도 상관없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 길삼이는 거친 손으로 김씨 부인을 끌어안으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이야. 내 곁에 머물고 싶다면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할 것이야. 길삼이는 꽃님이에 대한 기억을 잊으려는 듯 더 거친 손길과 힘찬 절구질로 김씨 부인을 대하였지만 김씨 부인은 그의 품 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더더욱 길삼이에게 매달렸습니다.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 길삼이의 거친 손길에 매료된 김씨 부인은 이제는 길삼이와 일방적인 복종 관계가 되고 말았지요. 자신의 선택에 회의감을 느꼈지만 그의 강렬한 존재감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길삼이는 이제 김씨 부인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였으며 김씨 부인의 물건들을 마치 제 것이냥 다루었지요. 길삼이는 김씨 부인이 착취한 땅 문서들을 꽃님이와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어요. 길삼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땅 문서를 돌려준 덕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예전처럼 자기 땅에 농사를 지으며 평화를 찾을 수 있었고 꽃님 이내도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내 몸뚱아리는 이제 길삼이 외에는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그 눈물을 닦아내며 길삼에게 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길삼이가 자신을 안아줄 때 주는 안도감과 절정이 그녀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고 그녀에게는 복종과 갈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오늘도 정마담의 야담 살롱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가요? 일상 속 쉼표가 되고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정마담의 야담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나시는 발걸음에 여운이 남아 다시 오실 때 더욱 설레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은 야담 살롱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